안녕하세요. 자, 일단 좀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지금 이 문제가 제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시면은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457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 457페이지 보면은, 그 맹신탁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1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 개의 판례가 사실은 서로 비교가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출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엽적인 판례에 속합니다. 답이 좀 틀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 2 해가지고 이거 꽈락 방지용이죠. 그래서 이 문에 좀 전형적인 문제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원래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 답안지도 바뀌고 했으니까 10점짜리 문제만 한 5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단정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40점짜리 이렇게 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25점짜리 2개 나올 수도 있고, 15점, 15점, 10점 이렇게 2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2문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이처럼 2문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약수령 문제 10점짜리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목차 잡는 데 대해서 특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 판례 검토만 좀 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고 따로 목차 잡는 연습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40점짜리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본적인 목차 구성이 쟁점의 정리, 그 다음 누구부터 먼저 쓸 것인가, 갑의제책, 의뢰제책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사안 해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 결혼식장에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하객인 피해자가 축의금을 내어놓자 이를 교받아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어서 사실 이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도죄. 이건 답 틀려버리면은 이건 점수가 좀 나오기 힘든 그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단순히 절도죄 성립한다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답안 작성하실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문제지에 이제 답안지에다가요 문제지에 나오는 그 문제를 그대로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문 같은 경우는 문제가 길잖아요. 그래서 문제 다 뺏기고 나서 판례 살짝 한 줄 언급해 주는 정도. 판례 무슨 죄다 이렇게. 그런 답안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뺏기시지 마시고 우리는 법전을 뺏기셔야 돼요. 법전을. 그러니까 법전을 잘 뺏기셔야 되지 문제지를 잘 뺏긴다고 해가지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거 양 채우려고 문제지에 나오는 연도 시간까지 그 답안지 다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갖다 옮겨 적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0점짜리 같으면 일단 문제점 있죠. 문제점.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 좀 밝혀주셔야 됩니다. 문제점. 그래서 여기서 요 사안에서 절도죄가 결론입니다만 절도죄에서 타인 점유의 재물이냐, 예? 이 지금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누구 점유하에 속하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점유하에 속하는 거라 그러면 횡령죄가 문제될 것이고 타인 점유하에 속한다 그러면 절도죄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냐 횡령죄냐가 사실은 누구 점유하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우가 돼요. 그리고 본 사안의 경우에 자기가 신부 측 접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접수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게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차고에 빠뜨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기죄도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범죄, 검토해야 될 범죄는 사기죄 혹은 절도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도죄는 횡령죄와 같이 비교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성부 이렇게 죄명을 이렇게 적시한 다음에 우리 이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일단 법조문은 언급해 줘야 되죠. 문제되는 법조문 언급해 주시고 제몇 조, 제몇 항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신 다음에 자 사기죄의 성부 이렇게 하게 되면 사기죄 구성요건 법조문 보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기망해 가지고 재물 또는 재산 이걸 취득했다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조문 적어주고 구성요건을 적어준 다음에 이건 1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되는 쟁점만 내주시면 돼요. 핵심되는 쟁점. 그러니까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기, 착, 취죠. 기착, 처취. 그러니까 기망행위, 차고, 그다음 처분행위,
재물 또는 취득, 요 네 가지가 이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이 되고, 손해 발생, 현실적인 손해 발생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 문제되는 거는 처분행위가 문제되는 거죠. 처분행위. 자, 처분행위,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뭐냐? 사기죄의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뭐 자기 또는 부자기 이렇게 합니다. 그 직접 재산 손해를 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처분행위는 직접적 처분행위라 해야 되고 종국적 처분행위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직접 손해를 야기하는 게 아니고 종국적으로 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부수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손해가 야기되는 거라면 사기죄 처분에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 지금 하객이 그 추의금을 건넬 때 당신이 가져도 좋다, 당신이 써도 좋다 이렇게 종국적인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여할 때 신부책에 전달해달라고 줄 뿐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국적인 어떤 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돈을 건넨다고 하더라도 추의금을 건넨다 하더라도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이 처분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처분행위가 인정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기죄는 성립이 부정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스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도죄 검토하시면 돼요. 그 절도죄와 횡령죄는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고, 횡령죄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의 재물을 객체로 하죠. 지금 이 축의금이 이제 재물인데, 이게 지금 타인 소유인 점에는 의문이 없죠. 타인 소유인 점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남의 돈을 자기가 이제 건네받은 거고, 근데 이게 누구 점유하에 속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구 점유하에 속하냐. 그래서 자기 점유하에 속하는 거라면 절도죄가 안 되잖아요. 타인 점유하에 속하는 거라면 절도죄 가능하고. 그래서 누구 점유하에 속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로 판례를 적기보다는 우리 형법상의 점유 개념을 조금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점유는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사회규범적 요소 이 세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데, 객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의 재물 지배, 사회상의 재물 지배 이걸 말하는 거고, 주관적 요소는 재물 지배 의사를 요하죠. 지배 의사를 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회 통념에서 점유 개념은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규범적 요소 이 세 가지로 점유를 결정을 합니다.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사회 규범적 요소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결국 이제 사회 규범적 요소에 의해서 점유 개념은 확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접수원인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여기 그 앞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신부책 접수체가 있으면은 접수체의 점유를 넓게 본다는 거죠. 넓게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돈을 건네받았을 때, 하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때는 이게 신부책에 전달해달라는 용도로만 건네받았기 때문에 자기 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책 접수체의 점유를 넓게 봐가지고 이 점유하에 있다고 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사회적 규범적 요소에서 이 사람의 점유 개념은 축소가 되는 거고, 행위자의 점유 개념은 축소가 되는 거고, 반대로 신부책 접수체의 점유는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차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뭐 유승조약 사유와 책임조약 사유 없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일단 이 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읽으실 때 조심해야 될 거 한 세 가지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립니다. 첫째는 친족관계, 뭐 부부가 나왔다든지 뭐 의붓 아버지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친족관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럼 두 번째는 시간 잘 보셔야 되죠. 시간. 혹시 여기서는 뭐 시간은 문제 안 됩니다만, 시간이 야간이냐 주간이냐에 따라 특히 절도죄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냥 범죄명이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럼 세 번째는 뭐 몽둥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 자동차 있죠. 자동차 이런 거 이제 등장했을 때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뭐 이런 그 특수범죄 있죠. 형법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특수상해죄 이런 범죄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논점 놓치시게 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제 읽으실 때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딱 옆에다가 별표를 쳐두시든지 하셔가지고 딱 그 쟁점을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지금 바로 친족관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딸이며 갑의 남편은 애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을이 있고 갑이 을의 딸이다는 거죠. 딸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게 A의 아들이다는 거죠.
자, 지금 1번 문제는 판례 사실관계를 99% 똑같아요. 99% 똑같습니다.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1%가 달라. 그 1% 다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사실 요 그 갑과 남편 간의 관계가요. 전 남편이었어요. 이혼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 사실관계를 보다 보니까 판결문을 읽다 보니까 판결 그 이유를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전 남편으로 돼 있길래 전 남편으로 하게 되면 이제 친족 상도례 이런 게 검토를 못 하니까 제가 전 남편을 갖다가 현 남편으로 바꿨어요. 그것만 제가 바꾼 거고 나머지는 원래 판례 사실관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판례 말고도 다른 판례를 보셔도 그 뭐 이게 무슨 뭐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기 그 뭐 그 사돈지간에 즉 그러니까 뭐 사돈지간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나 아니면 장인 장모 자동차를 갖다가 임의로 몰고 자기 걸로 그 몰고 다니다가 그냥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판례가. 그래서 요 쟁점이 되는 판례는 뭐 제 교재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 일단 이제 친족관계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문제될 수 있겠다. 재산죄라면 친족상도에서 문제될 수 있겠다는 걸 우리가 일단 포착을 하신 다음에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관계 쭉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자동차를 A의 자동차죠. A의 자동차가 이제 길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이제 갑이 이 자동차를 탐내는 거죠. 탐내는 건데 사실은 그 A가 이 자동차를 살 때 자기 돈으로 샀는데 그 명의만 을명의를 빌린 거죠. 명의만 을명의를 빌린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판례가 이제 제 교재에 소개되어 있고 여기서 좀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는 자기 돈으로 샀어요. 사기는 자기 돈으로 샀는데 명의만 을을 명의를 빌려가지고 을 앞으로 등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이걸 탐내갖고 을한테 나 이 자동차 갖고 싶다 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좀 허락을 해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이 자동차 문을 따내죠. 시열쇠장이를 불러가지고 문을 따내고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 을 앞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을 인감증명서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제3자한테 처분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몰고 가는 행위 요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여기서 요걸 갖고 절도죄 성부 검토했던 겁니다. 절도죄 성부. 지금 요걸 이 판례를 갖고 그 횡령죄를 만약에 검토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완전히 누락이 돼 버리는 거죠. 횡령죄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거 전혀 이런 사실이 전혀 없고요. 이런 사실이 전혀 없고 만약 A가 을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된 차량을 갖다가 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줬다. 이렇게 되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금 요 그 제3자한테 처분하는 것이 여기 그 등록 명의를 보유하는 것을 갖다가 뭐 횡령죄의 점유를 인정해 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횡령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현실적으로 이 점유를 침탈해 가지고 몰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인 점유에 속하는 것을 점유를 침탈해 가지고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요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걸 갖다가 이제 또 처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유권을 갖다가 다른 뭐 어떤 상사 회사에다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등록 명의를 넘겨주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숨기죠. 숨겨가지고 마치 뭐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넘겼다는 겁니다. 이 갑이 물론 이제 을로부터 서류를 넘겨받아가지고 이렇게 회사한테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기죄의 성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고 그러면 횡령죄 검토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횡령죄 검토하는 거 안 됩니까? 하는데 자 이미 절도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횡령죄는 검토하시면 안 돼요. 절도죄와 횡령죄는요 이게 양립 불가능합니다. 이걸 우리가 특일 관계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제 교재에 보면 뭐 설명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건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도죄하고 횡령죄는 이거 내 점유하에 있으면은 자기 점유하에 있으면 횡령죄 객체가 되는 거고 타인 점유하에 있으면 절도죄 객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동시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절도죄 횡령죄는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판례에 따라서 결론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분하는 거 관련해서 명의신탁 관계를 숨긴 거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이렇게 검토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초안을 잡으면서 궁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누구부터 먼저 설 거냐는 거예요.
누구부터?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을하고 갑 두 사람 중에서요. 두 사람 중에서 왜 보니까 이게 공동유무 관계로 보인단 말이에요. 함께 이게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교사범 방조범으로 본다 하더라도 항상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한 사람. 만약 절도를 한다고 했을 때 배후에서 망을 봐주는 사람, 그 다음 문 따는 사람이 있어 문 따는 사람부터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갑이죠. 갑이 지금 문을 따고 지금 현실적으로 몰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갑부터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갑부터. 그래서 갑의 죄책 검토하셔가지고 절도죄의 성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절도죄 성부 이렇게 하셔가지고 절도죄 구성요건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도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타인 소유냐 아니냐 이거죠. 타인 소유냐 그리고 타인 점유냐 이거죠. 타인 점유냐. 자 이런 경우 자 명의신탁 관계에 있을 때요. 을의 소유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 A의 소유가 아니라 을의 소유가 인정돼버리게 되면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게 돼가지고 이게 절도죄 부정돼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타인 소유냐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판례 태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명의신탁 관계, 자동차 명의신탁 관계에서 판례 태도가 어떠하냐, 즉 교재 1, 2, 3으로 돼 있던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원칙과 예외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예외로 돼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원칙은 형식적으로 등록 명의 기준입니다. 형식적 기준. 형식적으로 등록 명의인.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내부 관계에서 이게 중요해요. 내부 관계에서 등록 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걸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등록 명의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임을 이렇게 정해놨다면 내부 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내부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외부 관계에서는 안 돼요. 외부 관계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등록 명의인 기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여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을 다 지급했잖아요. 그죠? 다 지급했는데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등록 명의만 이렇게 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록 명의만 정했을 뿐이지 내부 관계에서는 A가 몰고 다니고 A가 사용하는 겁니다. 을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예? 을은 지금 A와 을 사이에 내 차량이라고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에요. 세금 관계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지 A에 대해서 실제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관계에서 여기 이제 요 케이스에서는 이제 요 경우로 풀 수 있다는 거죠. 두 사람 간의 관계, 내부 관계에서는 A의 소유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을은 A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을이 갑한테 이 차량을 갖다가 뭐 가져가도 좋다. 내 인감증명서 뭐 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A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의 허락을 안 받은 것이라는 거죠. 갑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부 관계에서 그러니까 A와 을 사이죠. A와 을 사이에 을이 A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을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어떤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타인 소유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타인 소유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갑 입장에 봤을 때.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의뢰한 사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자기가 차량을 다 구입하면서도, 자기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도, 을 앞으로 이제 등록을 해주고요. 등록을 해주고, 을 보고 계속 몰고 다니라고 해주는 거죠. 네가 몰고 다녀라. 그래서 좀 약간 불륜 관계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돈이 많은 여자였고, 남자가 좀 사고 무친이에요. 자기 부모도 없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젊은 남자인데 키고 크고 좀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부녀였는데 돈이 많은 유부녀였어요. 자기 남편은 해외에 돈 벌러 나가고 돈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차량을 이제 소위 말하는
남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차를 구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구입해 주는 겁니다. 근데 명의만 남자 앞으로 해놓은 거죠.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1이냐 2냐 판단해 봤을 때 내부 관계에서 진정한 소유자를 정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가 몰고 다녀라. 내가 돈은 대줄 테니까 네가 몰고 다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등록 명의를 남자 앞으로 해줬기 때문에 남자가 몰고 다니면 그 사람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그 상대편에서 여자 쪽에서 그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요. 그 차량이 내 차량이니까 돌려다오 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내부 관계에서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다 몰고 다녀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계속 다퉜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하게끔 남자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막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막 둘이서 뭐 마카오 가가지고 도박한 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고소를 하고 같이 죽자는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등록 명의인이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네가 몰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등록 명의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이 사람이 실제 다 몰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 겁니다. 그럼 내부 관계에서 A를 소유자로 하기로 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을이 갑한테 승낙을 해줬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유자로 승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을과 A 사이에서 내부 관계에서는 A의 소유자인 겁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물로 봐야 되고요. 그럼 타인 점유하에 있는 재물이냐? 이거는 이것도 반복이 될 수 있죠. 이거 좀 반복되는 건데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잖아요. 길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점유 개념 요소 검토를 해가지고 사회통념상 점유 개념 확대될 수 있다. 자기가 잠시 길가에 차량을 세워두고 뭐 어디 볼일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타인 점유하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도죄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고 불법행위에서도 인정이 되죠. 그리고 유승조항사유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따라서 절도죄 성립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성립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게 친족상도래요. 그래서 검토해야 되는 친족상도래요. 그러니까 친족상도래는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친족상도래를 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한 다음에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 친족상도래 중에 이제 건친의 경우는 인적처벌조각사유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직배동동배입니다. 직결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는 인적처벌조각사유로 해가지고 형이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우자 할 때요. 그 배우자는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할 때 동거가족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계열 쪽의 배우자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직계열 쪽의 배우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직계열 쪽의 배우자잖아요. 직계열 쪽의 배우자. 이쪽에서 한번 인정이 되든 이쪽에서 인정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A에서 봤을 때 직계열 쪽의 배우자 관계가 있죠. 이렇게 되면 친족상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계열 쪽의 배우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형이 면제되는 걸로 인적처벌조각사유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팔아치우는 거 있죠. 이 사람한테 파는 거는 사기죄를 검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사기죄 성부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기죄 객관적 구성요건 같은 경우는 기착, 처치 일단 좀 밝혀주시고 여기서 사기죄에서는요. 이 기망행위 있죠. 기망행위. 기망행위가 어떤 개념이냐면 신의칙에 반해야 돼요. 신의칙에 반해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가 이 소위 기망행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거래행위에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명의탁 관계를 이렇게 숨겼다 하더라도요. 마치 자기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이렇게 열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부 관계에서는 등록 명의의 소유자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까 예외적으로
등록 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 내부관계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부관계. 그러니까 제3자한테 처분해버렸다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봐야 되는데 이때 외부관계에서는 어리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유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관계에서 이 사람이 저 인감증명서 같은 건 다 구별을 해가지고 회사한테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회사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이 거래 목적 달성하는데 거래 목적 달성 혹은 뭐 권리 실현하는데 혹은 거래 목적 달성하는데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권리 실현하거나 거래 목적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기망행위 인정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의 측에 반하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숨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권리 취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신의 측에 반하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기죄는 결국 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도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죄책을 그 다음에 검토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의뢰죄책에서는 공동증명 관계냐 이렇게 해보면 되죠. 공동증명 절도죄 공동증명 절도죄에 대해서 공동증명 관계냐 공동증명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되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훔쳐가는 것도 훔쳐가거나 이쪽 처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극 가담을 했죠. 즉 가담을 해가지고 내가 인감증명서 몰고 갔는데 허락도 해주고 인감증명서 같은 것도 떼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여기서 공모공동증범을 인정하고 있어요. 공모공동증범. 판례 결론은 절도죄 공모공동증범입니다. 절도죄 공모공동증범. 공모공동증범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몰고 가는 거는 갑이 현실적으로 점유 침탈한 거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직접 망을 봐줬다니 그런 건 아니죠. 배후에서 지시를 해주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모공동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도적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절취행위와 관련해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 이런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절도죄 공모공동점이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역시 이것도 친족상도례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친족상도례는 범죄 성립 요건과 관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범죄 성립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보면 지금 이 을과 A과의 관계를 보면 이거는 사돈지간이죠. 사돈지간이니까 사돈지간은 친족 관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이렇게 되죠. 혈족의 배우자 혈족 관계이기 때문에 사돈지간은 친족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을만 처벌되는 거죠. 을만 처벌이 되고 여기 갑은 처벌을 면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돼요. 친족상도례는 공범관계 있을 때 그 광의의 공범입니다. 물론 공동증범관계 있을 때 친족관계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벌받는 사람은 처벌받고 많은 사람은 말고 범죄 성립하는 거는 우리가 공동증범관계 있으면 함께 범죄 성립할 수 있지만 처벌만큼은 전부 따로따로 친족관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족관계 있고 이 사람은 친족관계 없죠. 그러니까 사돈지간은 친족관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기죄는 한쪽에 부정돼 버리니까 다른 사람 가담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공동증범 논할 여지가 없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 1번 문제는 약간 지엽적인 문제고요. 제가 그 판례 사안을 갖다가 문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자동차 명의 신탁이 판례는 몇 개 안 돼요. 제 교재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동차 갖고요. 등록 명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일대 옛날에는 등록 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횡령죄 주체를 부정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 처분해버린 걸 횡령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횡령죄 판례하고 자동차 관련해서 요즘 대포차량 이런 거 많이 문제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최신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조금 지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처음 접했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데 내가 이런 거 교재를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하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그러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